여러분, 혹시 지금 지갑에 얼마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이나 월세가 있으신가요? 만약 부부 합산 연금이 매달 500만 원씩 죽을 때까지 나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 정도면 재벌 부럽지 않다. 노후 걱정은 끝났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저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부러울 것 없었던 500만 원짜리 노후가 어떻게 휴지 조각처럼 구겨질 수 있는지 그 뼈아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이 아버지,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고 있나요? 아니면 요즘 금리가 싸니까 대출 좀 받아서 투자하세요 라고 솔깃한 제안을 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내일 당장 수억 원짜리 도장을 잘못 찍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제 이름은 최은성, 올해 68입니다. 지금 저는 인천 만수동의 어느 낡은 빨간 벽돌 빌라 3층 계단에 앉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 좁은 계단을 오르다가 아내가 무릎이 아프다며 주저앉았거든요.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아내를 보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우리는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싸다는 109 센트럴파크 공원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42평 아파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아침이면 호텔 같은 조식을 먹고 오후에는 골프 연습장에 갔다가 저녁이면 벤츠를 타고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볼 때마다 침이 마르도록 부러워했어요. 야, 최 이사. 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와이프는 교감 선생님 출신에, 너는 임원 출신에, 둘이 합쳐 연금만 500이라며? 숨만 쉬어도 대기업 과장 월급이 나오네. 맞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살다가 교감으로 퇴직했습니다. 34년을 근무했으니 사학연금이 매달 310만 원씩 나옵니다. 저 역시 중소기업이었지만 관리 이사까지 지냈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18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둘이 합쳐 월 490만 원에서 500만 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달 25일이면 어김없이 꽂히는 그 돈은 강철보다 단단한 우리 부부의 갑옷이었습니다. 거기에 송도 아파트 시세는 한창 좋을 때 12억을 찍었었죠. 대출 하나 없는 깨끗한 등기부 등본에 매달 꽂히는 현금 500만 원. 누가 봐도 절대 망할 수 없는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 단단하던 500만 원의 성벽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딱 도장 3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파트 담보 제공 동의서, 두 번째는 사업자 대출 보증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눈물로 쓴 아파트 매도 계약서였습니다. 지금 저희 부부요. 송도 아파트는 남의 집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 많던 연금 500만 원은 매달 스쳐 지나가는 사이버 머니가 되었습니다. 통장에 찍히자마자 아들의 빚과 이자로 400만 원이 빠져나가고 남은 100만 원으로 이 낡은 빌라 월세와 병원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건 고작 몇만 원뿐입니다. 어제는 제일 친했던 후배 딸 결혼식이 있었는데 축의금 5만 원이 무서워서 가네 마네하다가 결국 못 갔습니다. 밥값 5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가서 밥 먹을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 초라한 제 모습이 들킬까봐 숨어버린 겁니다. 화려했던 송도 사모님이었던 제 아내는 지금 우울증 약 없이는 잠을 못 잡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성실하게 직장 다니고 꼬박꼬박 연금 붓고 자식 남부럽지 않게 키운 죄밖에 없는데 왜 우리는 평생 번 돈을 다 날리고 이 나이에 1,500원짜리 컵라면을 먹으며 서로를 원망하고 있어야 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자식한테 절대 돈 안 줄 거야 라고 장담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 애는 착해서 사업 같은 거 안 해라고 믿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장담하건대 그 믿음이 깨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건 단순히 돈을 잃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존심을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잔인한 흉기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고백입니다. 부디 제 실패를 거울 삼아 여러분만큼은 저처럼 차가운 계단에 주저앉아 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연금 귀족이라 불리던 저희 부부가 어떻게 노후 파산이라는 지옥행 열차를 타게 됐는지 그 기가 막힌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부부의 3년 전 일상은 그야말로 그림 같았습니다. 아침 7시 반이면 송도 센트럴파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42평 아파트 거실에서 향긋한 커피를 내렸습니다. 아내는 평생 초등학교에서 분필 가루를 마시며 고생한 보람이 있다며 탁 트인 거실 창밖을 보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머리 조아리며 중소기업 임원까지 버틴 저 역시 그 소파에 앉아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죠. 우리는 스스로를 은근히 연금 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매달 10일이면 아내의 통장으로 사학연금 310만 원이 꽂혔습니다. 그리고 25일이 되면 제 통장으로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180만 원이 들어왔죠. 세금 다 떼고 우리 부부 손에 온전히 들어오는 현금이 매달 490만 원에서 500만 원이었습니다. 대출 한 푼 없는 시세 12억짜리 아파트에 매달 500만 원. 가까운 돈이 죽을 때까지 나온다는 사실은 우리를 한없이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숨만 쉬어도 중소기업 과장 월급이 나오는 삶. 그 풍족한 현금 흐름은 우리 부부의 눈을 가리는 아주 두꺼운 안대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넘치는 여유가 우리 부부를 얼마나 어리석게 만들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하루는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나갔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친구 박 씨가 은퇴 후에 아파트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친구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밥값을 계산하며 무심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박서방. 늙어서 무슨 고생이냐? 나처럼 품이나 지키면서 살지. 힘들면 내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연락해라. 그날 제 카드로 긁은 회식비 20만 원이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비복을 입고 출근한다는 친구를 은근히 무시하며 내 인생이 정답이라고 확신했으니까요. 돌이켜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오만한 짓이었습니다. 제 아내 소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교단에서 깐깐하게 학생들을 가르치던 아내는 퇴직 후 세상 물정 모르는 우아한 사모님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은 백화점 문화센터로 프랑스 자수를 배우러 다녔고 주말이면 며느리와 손주를 데리고 비싼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고생했으니까 이 정도는 누려도 돼. 아내의 그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으니 우리는 세상 모든 위험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생각처럼 영원할 줄 알았던 그 평온함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늦가을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42살 외동아들 민석이가 갑자기 평일 낮에 우리 집을 찾아왔거든요. 평소라면 회사에서 한창 회의를 하고 있어야 할 시간인데 아들 녀석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아들의 축 처진 어깨를 보는 순간 완벽했던 우리 부부의 노후 시나리오가 어긋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제가 놀라서 너 이 시간에 웬일이냐? 회사에 무슨 일 생겼어? 하고 묻자 아들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상사와의 극심한 불화로 결국 사표를 던지고 나왔다는 거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그래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잠깐 쉬면서 다른 데 알아봐라. 아비가 밥은 안 굶길 테니까. 연금 5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었기에 할 수 있는 혹이었죠. 당장 굶어 죽을 일은 없으니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다독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일주일 뒤 아들이 두꺼운 사업 계획서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아버지, 요즘은 직장생활 비전 없어요. 고기 장사가 대세예요. 제가 아는 형님이 시흥 백오 신도시에서 정육식당을 크게 하는데 한 달에 순수익만 1,000만 원을 가져간대요. 아들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직접 고기를 떼어다 파는 대형 식당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상가 보증금과 인테리어, 초기 운영비까지 합쳐서 4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퇴직금 1억에
제 아파트를 담보로 3억 원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달라는 기가 막힌 소리였습니다. 저는 펄쩍 뛰었습니다. 미친 소리 하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집 담보로는 1원 한 푼 못 빌려준다.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무리 연금이 나온다고 해도 은퇴한 노인이 수억 원의 빚을 진다는 건 상상조차 하기 싫은 공포였으니까요. 아들은 서운하다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고 그날 밤 우리 집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 결심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킨다. 자식이라도 절대 내 돈에는 손 못 대게 하겠다.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 부모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며칠 뒤 울면서 전화를 걸어온 며느리의 목소리 하나에 그 단단했던 철벽이 속절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흐느끼는 목소리는 제 심장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7살짜리 손주 민준이의 손을 잡고 저희 송도 집으로 찾아왔어요. 거실 소파에 앉자마자 며느리는 제 무릎 앞에 무너지듯 엎드려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버님, 그이 지금 매일 밤 술로 지새워요. 이번 한 번만 창업자금 대출받게 집 담보 좀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자 꼬박꼬박 내고 민준이도 보란듯이 잘 키울게요.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며느리 앞에서 눈치 빠른 손주 녀석이 덩달아 울음보를 터뜨리는데 제 억장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피도 눈물도 없는 놈이라 한들 그 어린 핏덩이가 우는 걸 보고 어떻게 끝까지 모른 척하겠습니까? 게다가 든든한 제 편이 되어줄 줄 알았던 아내마저 며느리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평생 학교라는 온실 속에서만 살아온 아내는 험난한 자영업의 세계를 전혀 몰랐거든요. 교감 선생님 특유의 타일러 가르치는 말투로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당신 혼자만 그렇게 꽉 막히면 어떡해? 애 기죽여서 평생 백수로 만들 작정이야? 우리 연금 나오는 거 합치면 500만 원이잖아. 까짓 거 애들이 이자 못 내면 우리가 쪼개서 내주면 되지. 집이 날아가기라도 해? 아내의 그 한마디가 제 마지막 이성의 끈을 툭 끊어버렸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저도 하나뿐인 아들이 번듯한 대형 식당 사장님 소리 듣는 걸 내심 보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막상 마음을 고쳐먹고 은행 금리를 알아보니 제 안의 얄팍한 자만심이 또 한 번 고개를 들더군요. 당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대 후반에서 3% 초반이었습니다. 시세 12억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4억 원을 빌려도 한 달 이자가 100만 원 남짓이었어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기가 돌아갔습니다. 그래, 우리 부부 한 달 연금이 500만 원인데 최악의 경우 아들놈이 망해서 이자를 못 내도 100만 원은 우리가 거뜬히 감당할 수 있겠지. 바로 이 오만함이 우리 가족을 지옥불로 밀어넣은 가장 큰 패착이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현금이 너무 풍족하다 보니 4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의 무게를 한낱 100만 원짜리 자동차 할부금 정도로 가볍게 여긴 겁니다. 내 자식은 다를 거야. 딴 놈들은 다 망해도 내 아들은 똑똑하니까 무조건 성공할 거야. 혹시 지금 이런 생각으로 대출 서류 만지작거리는 분 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은행 창구에 앉아 대출 서류에 빽빽하게 이름과 주민번호를 적어 내려가면서 몇 번이나 펜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깨끗하게 지켜온 등기부등본의 근저당권 설정. 4억 8천만 원이라는 붉은 줄이 그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창구 직원이 고객님, 여기에 인감도장 찍어주시면 최종 승인 납니다라고 서류를 내밀 때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제 등 뒤에서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하게 저만 쳐다보는 아들과 며느리의 붉어진 눈시울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도장을 찍었습니다. 쾅 하고 하얀 종이 위에 붉은 인주가 묻어나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린 듯 홀가분해지더군요. 은행 문을 나서면서 아들이 제 두 손을 덥석 잡고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꼭 성공해서 두 분 호강시켜드릴게요 라고 외쳤습니다. 며느리도 연신 허리를 굽히며 고맙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니 제가 마치 벼랑 끝에 몰린 가족을 구한 영웅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래,
내 노후 자금 좀 걸고 내 새끼 살릴 수 있으면 된 거지. 우리가 연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리스크는 부모로서 충분히 안고 갈 수 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네 식구는 송도에서 제일 비싸다는 한우 코스 요리집에 가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4억 원이라는 거대한 빚더미 위에 앉았다는 사실은 새까맣게 잊은 채 다가올 장밋빛 미래만 이야기하며 와인 잔을 부딪혔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송도 센트럴파크의 야경이 마치 우리 가족의 눈부신 미래 같아 보였습니다. 아내도 오랜만에 활짝 웃으며 며느리에게 5만 원권이 두툼하게 든 용돈 봉투까지 쥐어주었죠. 그날 밤의 화려한 식사가 우리가 온전한 가족으로서 근심 없이 나눈 마지막 만찬이 될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고 정확히 3일 뒤였습니다. 제 스마트폰으로 띠링하는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주택담보대출 4억 원이 제 통장으로 입금되었다는 문자였죠.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4억이라는 숫자의 동그라미를 세어보고 또 세어봤습니다. 평생 중소기업에서 월급쟁이로 살면서 제 통장에 그렇게 큰 목돈이 한 번에 찍힌 건 퇴직금 받을 때 빼고는 처음이었으니까요. 두려움과 설렘이 반반 섞인 참으로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엄청난 숫자가 제 통장에 머문 시간은 고작 반나절도 되지 않았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아들 녀석에게 곧바로 이체를 해주자마자 4억 원은 마치 모래알처럼 스르르 빠져나갔습니다. 상가 보증금으로 1억 원이 훌쩍 넘어갔고 전 임차인에게 주는 바닥권리금으로 5천만 원,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에게 줄 착수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나머지 돈이 순식간에 증발해버렸습니다. 통장 잔고가 다시 0원에 가깝게 변하는 걸 보며 덜컥 겁이 났지만 아들이 매일 밤샘하며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억지로 불안감을 짓눌렀습니다. 며칠 뒤 아들의 차를 타고 시흥 백오 신도시로 향했습니다. 신도시 특유의 넓은 도로와 으리으리한 새 상가 건물들이 줄지어 있는 곳이었죠. 아들이 계약한 상가는 코너 자리에 위치한 무려 80평짜리 1층 대형 매장이었습니다. 아직 공사판 먼지가 펄펄 날리고 있었지만 그 거대한 공간 한가운데 서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아들은 도면을 쫙 펼쳐 보이며 제게 신나게 설명했습니다. 아버지, 저쪽이 대형 숙성고가 들어갈 자리예요.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고기 퀄리티를 볼 수 있게요. 그리고 이쪽은 가족 단위 손님을 위한 프라이빗 룸으로 다 뺄 겁니다. 아들의 두 눈은 번쩍번쩍 빛나고 있었고 그 열정적인 모습에 제 안의 불안감은 어느새 봄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내 아들이 이렇게 큰 사업체의 사장님이 되는구나 하는 뿌듯함이 가슴 한구석에서 밀려 올라왔죠. 나중에 알았는데요. 장사라고는 대학교 때 호프집 알바 해본 게 전부인 녀석이 인테리어 업자의 번지르르 한 말만 믿고 평당 수백만 원짜리 최고급 공사를 덜컥 계약했던 겁니다. 눈에 보이는 그럴싸한 겉모습에 4억 원이라는 돈을 아무 겁 없이 쏟아부었던 거죠. 아내 소영이도 덩달아 신이 났습니다. 평생 초등학교 교단에서 검소하게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대형 식당이 사모님이라도 된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아내는 주말마다 며느리를 데리고 황학동 주방 거리를 샅샅이 뒤지고 다녔습니다. 이왕 하는 거 손님 대접 제대로 해야지. 그릇은 무조건 고급스러운 걸로 해라. 식당에서 흔히 쓰는 플라스틱이나 멜라민 그릇 대신 무겁고 비싼 사기 그릇과 고급 놋그릇을 고집했습니다. 돈의 무게를 모르니 쓰는데도 거침이 없었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남의 밑에서 월급 눈치 보며 살던 늙은이가 통장에 꽂혔던 4억이라는 돈의 잔상을 보니까요. 갑자기 제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 같은 무서운 착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까짓거 내 자식 기 살려주는데 이 정도 투자는 기본이지. 그게 전부 내 아파트에 빨간 줄 긋고 빌린 생짜 빚인데도 꼭 제 주머니에서 나온 여유 자금인 양 으스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픈 날짜가 다가올수록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계속 돈이 새기 시작했어요. 소방시설을 추가해야 한다. 닥트시설을 더 큰 용량으로 바꿔야 한다. 최고급 고기 써는 기술자를 모셔오려면 스카우트 비용이 필요하다. 4억 원으로는 턱도 없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모자란 초기 운영 자금을 메꾸겠다며 제게 말도 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청년 창업 자금 대출을 5천만 원이나 추가로 받아왔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건 금리도 싸고 나중에 매출 오르면 두세 달이면 갚아요. 오픈발 쫙 받으면 월 매출 1억은 기본입니다. 아들은 자신만만하게 말했고 저 역시 그 헛된 희망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그래, 기왕 칼을 뽑았으니 제대로 무 썰어보자. 모자란 것보다 넉넉한 게 낫지. 저는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아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연금 500만 원이라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 실패라는 단어 자체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상태였죠. 마침내 한 달간의 긴 공사가 끝나고 가게 전면에 거대한 간판이 올라가던 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100옷 1등 숙성 한우한돈 전문점. 밤하늘을 대낮처럼 환하게 밝히는 그 눈부신 LED 간판 불빛을 보며 우리 네 식구는 길 건너편에 서서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훔쳤고 아내는 제 팔짱을 끼며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대단하지? 당신이 큰 결심해준 덕분이야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 역시 간판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수백 번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거대한 매장에 손님들이 바글바글 들어차고 돈을 갈고리로 긁어모을 일만 남았다고 100% 확신했습니다. 우리의 노후는 연금 500만 원을 넘어 매달 수천만 원이 꽂히는 재벌 부럽지 않은 삶이 될 거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다가올 거대한 비극의 그림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우리는 그렇게 샴페인 잔을 너무 일찍 터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가게 오픈 첫날, 시흥 105 신도시에 그 넓은 도로변이 마비가 될 정도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제 예전 직장 동료들이 보낸 축하 화환과 아내 소영이가 근무했던 초등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보낸 화분들이 끝도 없이 늘어서 있었죠. 오후 5시가 되자마자 신도시의 젊은 부부들이 유모차를 끌고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80평짜리 거대한 매장에 25개 테이블이 순식간에 꽉 찼고 밖에는 대기줄까지 늘어섰습니다. 주방에서는 최고급 한우를 써는 기계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 퍼졌고 홀에서는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뒤엉켜 그야말로 잔치집이 따로 없었습니다. 카운터에서 정신없이 바코드를 찍고 카드를 긁는 아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가게 마감을 끝낸 아들 내외가 양손 무겁게 송도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케이크와 함께 아들이 제 앞으로 불룩한 흰 봉투 하나를 쑥 내밀더라고요. 만져보니 빳빳한 5만원권 지폐가 두툼하게 잡혔습니다. 무려 현금 200만 원이었습니다. 아버지, 오픈 첫 달 매출이 1억을 찍었습니다. 직원들 월급 주고 상가 월세 350만 원 내고 고깃값 떼고도 순수익이 3천만 원이나 남았어요. 이건 두 분 용돈입니다. 앞으로 매달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평생 교직에만 있던 아내는 200만 원짜리 돈봉투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도 역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어 하는 짜릿한 쾌감이 폭죽처럼 터져 올랐죠. 그날 이후 제 어깨에는 잔뜩 힘이 들어갔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들과 골프 모임 친구들을 죄다 불러 모아 105 신도시 아들 가게로 데려갔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최고급 소고기 특수 부위를 산더미처럼 시켜놓고 폭탄주를 돌렸죠. 친구들이 야, 최 이사. 내 아들 진짜 대박났다. 규모가 무슨 기업이네, 기업. 하며 치켜세울 때마다 저는 짐짓 겸손한 척하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에이, 다 빚내서 하는 거지 뭐. 그래도 지가 알아서 저렇게 잘 굴러가니까 우리 부부는 그냥 연금 500만 원 나오는 거 쓰면서 골프나 치러 다니려고. 식사를 마치고 제가 50만 원어치 밥값을 계산하려고 카드를 내밀자 카운터에 있던 아들이 씩 웃으며 제 친구분들 오셨는데 무슨 돈을 받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등 뒤에서 쏟아지는 친구들의 부러움 어린 시선. 그 순간만큼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성공한 아버지 같았습니다. 아내 역시 그 달콤한 뽕에 완벽하게 취해버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손주 장난감 하나를 사도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하던 사람이 백화점 유아동 코너에 가서 150만 원짜리 전집 세트를 일시불로 긁어버리더군요. 여보, 우리 연금이 500만 원인데 민석이가 매달 200만 원씩 용돈 주지. 거기다 이자 100만 원 내고도 가게에서 돈이 수천만 원씩 남잖아. 우리는 이제 진짜 부자야. 아내의 그 말에 저도 완벽하게 동의했습니다. 4억 원이라는 빚은 그저 숫자에 불과해 보였고 매달 통장에 꽂히는 500만 원의 연금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은행 대출 원금은커녕 나중에 내야 할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폭탄 같은 세금 문제는 아예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니, 모든 게 너무나 완벽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정도였으니까요. 매일 아침 송도 아파트 거실에서 마시는 커피 맛은 꿀맛 같았고 우리 가족의 미래는 탄탄대로 황금빛 일색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장사라는 게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와 초짜 사장의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굴러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눈부시던 개업발이라는 마법이 풀리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이 거친 자리에 드러난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차가웠습니다. 오픈 첫 달의 대박은 어쩌다 찾아온 운이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아들 녀석의 105 신도시 정육식당은 그 후로도 6개월 넘게 거침없이 순항했습니다. 신도시 엄마들 사이에서 고기질 좋고 놀이방 시설이 완벽한 식당으로 입소문이 났거든요. 매달 말일이 되면 제 통장으로 어김없이 200만 원씩 아들의 용돈이 들어왔습니다. 원래 나오던 우리 부부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500만 원에 아들이 주는 200만 원까지 더해지니 매달 현금 700만 원이 통장에 꽂히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숨만 쉬어도 700만 원이 생기다니요. 송도 42평 아파트 대출이자 100만 원을 내고도 600만 원이 고스란히 수중에 남았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통장에 다달이 큰 돈이 쌓이면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이 내 발밑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이요. 저와 제 아내 소영이가 딱 그랬습니다. 현금이 넘쳐나니 우리 부부의 씀씀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가격표는 아예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유기농, 명인 1호 마크가 붙은 비싼 식재료만 장바구니에 쓸어 담았죠. 아내는 동네 친구들을 이끌고 특급 호텔 라운지에서 10만 원짜리 망고 빙수를 턱턱 샀고 저는 주말마다 캐디피 걱정 없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라운딩을 나갔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자영업에서 오픈 후 첫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돈은 진짜 내 돈이 아니더라고요. 내년에 터질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그리고 각종 시설 수리비를 위해 꽁꽁 숨겨둬야 하는 남의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월급쟁이와 교사로만 살았던 우리 부부나 대기업 회사원 출신인 아들놈이나 그 생리를 알 리가 없었죠. 그저 매일 밤 카운터에 찍히는 수백만 원의 매출 숫자가 영원할 거라 믿고 펑펑 쓰기 바빴습니다. 아들 내외의 삶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번쩍거리는 수입 대형 SUV를 끌고 송도 집 지하 주차장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장사하는 사람은 차가 명함이더라고요. 세금 털려면 리스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럴싸한 아들의 핑계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줬습니다. 며느리는 한술 더 떴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최고급 공진단과 2플러스 한우 세트를 사들고 와서는 아버님, 어머님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호강해요. 민준이 영어 유치원 친구 엄마들도 다 저희 부러워한다니까요 라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 살가운 목소리를 들으니 은행에 빚진 4억 원은 이미 제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지워지고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속에는 묘한 우월감마저 자리 잡았습니다. 역시 대출도 능력이다. 남들은 빚 무서워서 벌벌 떨 때 나는 과감하게 베팅해서 내 새끼 사장 만들고 이만큼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건방진 생각이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주변에서 은퇴 후 편의점 알바를 하거나 늦은 나이에 아파트 경비 자리를 알아보는 옛 동료들을 볼 때면 속으로 혀를 끌듯 찼습니다. 나는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늙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며 가슴을 쓸어내렸죠. 제 500만 원짜리 연금 통장은
그저 우리 가족의 든든한 뒷배일 뿐 평생 헐었을 일조차 없는 완벽한 훈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식당 오픈 딱 1주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우리 네 식구는 송도 아파트 거실에 모여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렸습니다. 아들은 1년 동안 고생했다며 아내와 제게 빳빳한 백화점 상품권을 쥐어주었고 우리는 크리스탈 잔을 부딪히며 활짝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센트럴파크의 호수는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고 42평 아파트의 공기는 한없이 따뜻하고 평온했습니다. 저는 푹신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대출 이자는 다달이 알아서 갚아지고 있고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고 내 새끼는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립니다. 제 인생 68년 역사상 가장 완벽하게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은 결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완벽했던 1주년 파티의 샴페인 거품이 채 마르기도 전이었어요. 정확히 개업 1년 2개월 차에 접어들던 어느 날 아침, 은행에서 날아온 문자 한 통이 우리 가족의 숨통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갱신 안내입니다. 무심코 열어본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2%대 후반이었던 이자가 갑자기 미친 듯이 치솟더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한 달 대출 이자가 100만 원에서 순식간에 250만 원으로 훌쩍 뛰어버린 겁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 연금 500만 원 중 절반이 고스란히 이자로 날아가게 생겼더라고요. 세상에 싼 이자라는 건 은행이 쳐놓은 가장 달콤하고 무서운 덫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금리가 오르고 경기가 얼어붙으니 사람들의 지갑부터 다치기 시작하더라고요. 105 신도시의 그 젊고 돈 잘 쓰던 부부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가 바로 길 건너편에 1만 5천 원짜리 무한리필 고깃집이 으리으리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최고급 숙성 한우를 비싸게 팔던 아들 가게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평일 저녁이면 25개 테이블이 꽉 차서 대기표를 뽑던 가게에 파리만 날리는 날이 하루 이틀 늘어갔습니다. 6월 매출 1억을 찍는다며 호언장담하던 아들의 어깨는 눈에 띄게 쪼그라들었고 제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던 200만 원의 용돈도 어느새 소리 소문 없이 끊겨버렸습니다. 순간 마음이 철렁했어요. 매출은 반이반 토막이 났는데 매달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비는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거든요. 80평 상가 월세에 어마어마한 전기세에 직원들 인건비까지. 결국 아들은 한 달에 400만 원씩 주던 최고급 고기 기술자 6부장을 내보냈습니다. 인건비라도 줄여보겠다며 사장인 자기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 하루 종일 칼잡이 노릇을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가게로 달려갔을 때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카운터 뒤에 쪼그려 앉은 아들 녀석의 오른손에 붕대가 칭칭 감겨 있었고 흰색 앞치마에는 붉은 핏자국이 선명했거든요. 무리하게 꽁꽁 언 고기를 썰다가 손가락 인대가 끊어진 겁니다. 아비야, 이게 무슨 꼴이냐? 병원은 갔다 온 거냐? 제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피 묻은 앞치마를 두르고 붕대 감은 손으로 고개를 푹 숙인 아들을 보는데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잘나가던 대기업 명함 버리게 하고 자식 손에 피 묻혀가며 고생시키는 못난 아비가 된 것 같아 억장이 무너졌죠. 알고 보니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성한 왼손으로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이번 달 고기 떼온 대금이 밀려서 내일 당장 막아야 하는데 돈이 말랐어요. 거래처에서 내일 고기 안 넣어주면 우리 당장 문 닫아야 해요. 직원 2명 월급도 밀렸고요. 5천만 원만, 딱 5천만 원만 융통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우리 송도 아파트에는 4억 원이라는 거대한 근저당이 잡혀 있어서 1금융권에서는 1원 한 푼도 대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교단에서 깐깐하게 살아온 아내에게 당신 아들 망하게 생겼다. 돈 좀 내놔라라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빚을 극도로 싫어하는 아내가 알면
당장 거품을 물고 쓰러질 게 뻔했으니까요. 저는 결국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알량한 가장의 자존심 때문에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아내 몰래 집을 나와 제2금융권 저축은행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생 은행 VIP 창구에서 대접만 받던 제가 일반 창구 의자에 앉아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사정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전직 임원 출신이고요. 우리 부부 연금이 매달 500만 원씩 꼬박꼬박 나옵니다. 제발 대출 좀 넉넉히 부탁드립니다. 상담원은 제1금융권 대출 한도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지만 꼬박꼬박 들어오는 연금 내역을 확인하고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제 신용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제2금융권 신용대출까지 영혼을 끌어모아 기어이 5천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높은 이율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당장 눈앞에서 죽어가는 자식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생각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래, 우리 부부 연금이 500만 원이니까 이깟 5천만 원 메꾸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내 새끼가 저렇게 피 흘리며 일하는데 가게 문 닫게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 속으로 수백 번 그 말을 되뇌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떠난 5천만 원은 아들의 가게라는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 단 보름 만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밀린 월세 내고 고깃값 정산하고 나간 직원 퇴직금 주니 통장은 다시 영원이 되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몰래 받은 그 5천만 원짜리 고금리 빚이 우리 부부의 500만 원짜리 철옹성 같던 연금을 송두리째 갉아먹을 무시무시한 괴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매달 25일 제 통장과 아내 통장으로 어김없이 연금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돈으로 골프장 부킹을 하고 백화점 VIP 라운지 갈 궁리를 했겠죠. 하지만 이제 그 500만 원은 저희 부부의 돈이 아니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기가 무섭게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이자로 250만 원을 쓱 빼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내 몰래 받았던 제2금융권 신용대출 원리금으로 150만 원이 또 빠져나갔죠. 숨만 쉬었는데 통장에는 고작 100만 원 남짓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들 녀석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와 아버지, 상가 월세 350만 원이 밀렸어요. 당장 안 내면 명도소송 당하게 생겼어요 라며 피를 말렸습니다. 남은 연금 100만 원마저 아들의 밀린 식자재 대금으로 보내고 나면 저희 부부 생활비는 말 그대로 영원이 되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500만 원이라는 든든한 방패가 있으면 어떤 위기든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매달 자동이체 되던 송도 아파트 관리비 45만 원이 잔고 부족으로 연체되자 아내가 제 통장 내역을 확인해버린 겁니다. 거실 바닥에 제 마이너스 통장과 대출 서류를 집어던지며 아내가 악을 쓰며 울부짖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나 몰래 고금리 대출을 또 받아? 내가 평생 학교에서 분필 가루 마시며 번 내 사학연금 310만 원 다 어디 갔냐고. 평생 교양 있게만 살던 아내의 입에서 거친 원망이 쏟아지는데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십니까? 평생 내 피땀으로 일군 내 집 거실인데 가시방석 같아서 화장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숨죽여 울어본 적이요. 아내 눈을 도저히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42평짜리 그 넓고 화려했던 송도 아파트가 하루아침에 숨막히는 감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생활비가 없어서 아내는 냉장고 파먹기를 시작했고 고기 반찬은커녕 김치 쪼가리 하나를 두고 말없이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우아하게 프랑스 자수를 배우러 다니던 아내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원형 탈모가 왔고 밤마다 가슴을 치며 화병약을 삼켜야만 겨우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장 내일 먹을 쌀통이 비어가니 저도 알량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한때 제가 밥값을 턱턱 내며 호기를 부렸던 옛 직장 동료들과 골프 모임, 친구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김상무 나 최 이사인데 요즘 아들내미 가게가 잠깐 자금 융통이 안 돼서 그러는데 한 1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나? 다음 달 연금 나오면 이자 쳐서 꼭 갚을게.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이쿠, 최 이사님. 제가 요즘 주식 물린 게 있어서 당장 현금이 한 푼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다들 약속이나 한 듯 두 번 다시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돈이 떨어지니 내가 돈을 썼던 인간관계부터 가장 먼저 칼같이 끊어지더군요.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의 고깃집은 이미 회생불능 상태였습니다. 급기야 아들은 이자율이 법정 최고 한도에 달하는 카드론과 대부업체 대출까지 손을 댔고 하루가 멀다고 빚 독촉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든 흩어진 고금리 빚을 하나로 묶어 이자라도 낮춰보려고 은행에 대환대출을 알아보러 갔지만 이미 제 개인 신용 평점은 바닥을 친 상태라 창구에서 문전박대만 당했습니다. 매일 밤 베란다 밖으로 화려하게 빛나는 센트럴파크의 야경을 내려다보면서 이대로 저 아래로 떨어지면 이 끔찍한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무서운 충동마저 들었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500만 원짜리 완벽한 노후는 그렇게 갈기갈기 찢겨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와 함께 우체부 아저씨가 내민 노란색 등기 우편 하나가 우리 가족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았습니다. 발신인은 인천지방법원. 떨리는 손으로 두꺼운 봉투를 뜯어보니 안에는 부동산, 임의경매 예정 통지서라는 무시무시한 서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고깃집 적자를 메꾸느라 송도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3개월이나 연체해버린 겁니다. 은행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다며 기한 이익상실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 어려운 법률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장 내일까지 대출 원금 4억 원을 한꺼번에 갚지 않으면 내 모가지와도 같은 이 아파트를 법원 경매로 강제 처분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서류를 쥔 제 손이 어찌나 덜덜 떨리던지 옆에 있던 물컵을 엎지르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말라붙으니 영혼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제 몸뚱이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더니 멀쩡하던 잇몸이 다 주저앉아서 어금니 2개가 흔들렸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동네 치과에 갔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원장실에 앉아 제일 비싸고 좋은 임플란트로 싹 다 해주쇼라고 호기를 부렸을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치과 의자에 누운 저는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저기 임플란트 말고 제일 싼 부분 틀리는 얼마예요? 행여나 옆 베드에 누운 젊은 환자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한껏 낮추는 제 자신이 어찌나 비참하고 초라하던지요. 결국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진통제만 처방받아 약국 문을 나서는데 길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울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벼랑 끝에 선 심정으로 아들 내외를 송도 집으로 불렀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는 아들 녀석은 며칠 안 감은 떡진 머리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하고 있었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는 며느리의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내심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님 집만큼은 어떻게든 지켜볼게요라고 눈물로 사죄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며느리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버님, 그러게 제가 처음에 프랜차이즈로 안전하게 가자고 했잖아요. 아버님은 어른이시면서 민석 씨가 무리하게 개인 식당 차린다고 할 때 왜 말리지도 않으셨어요? 이제 와서 경매 넘어간다고 저희 부르면 어쩌자는 거예요? 오히려 시애비인 제 탓을 하며 악을 쓰는 겁니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며느리는 벌개진 얼굴로 쏘아붙였습니다. 민준이 영어 유치원도 당장 이번 달부터 끊게 생겼어요. 엄마들 모임 창피해서 나가지도 못해요. 아버님, 어머님 연금 합쳐서 500만 원. 나오시잖아요. 대출 좀 더 당겨서 막아주셔야죠. 우리 세 식구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명절마다 2플러스 한우 세트를 사들고 와서 제 팔짱을 끼며 아양을 떨던 그 살가운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니 핏줄이고 나발이고 그저 원수만도 못한 사이가 되더라고요. 며느리의 패악질을 멍하니 듣고 있던 아들 녀석은 그만해.
소리만 지를 뿐 고개를 푹 숙인 채 자기 아내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방에서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를 따르며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던 제 아내가 들고 있던 유리잔을 바닥에 와장창 떨어뜨리더니 뒷목을 잡고 쿵 쓰러졌습니다. 여보, 소영아. 제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갔지만 아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러 구급차를 부르던 그 끔찍한 밤의 기억은 3년이 지난 지금도 제 꿈자리를 어지럽힙니다. 아내가 응급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는 동안 결국 아들의 고깃집은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한때 동네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던 그 화려한 식당은 처참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가게를 넘기면 바닥 권리금이라도 몇 천만 원 건질 줄 알았습니다. 웬걸요? 경기가 바닥이라 들어오겠다는 사람은 씨가 말랐고 당장 상가를 비워주지 않으면 보증금마저 다 까먹을 판이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철거 업체를 불렀습니다. 불과 1년 전에 억 단위 돈을 쏟아부어 만든 최고급 인테리어와 숙성고를 때려 부수기 위해 도리어 1,500만 원이라는 원상복구 비용을 제 돈으로 물어줘야 했습니다. 망하는데도 돈이 수천만 원이 든다는 잔인한 자영업의 현실을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이제 남은 건 법원 경매를 막는 일뿐이었습니다. 경매로 넘어가면 헐값에 낙찰되고 남은 빚까지 평생 족쇄처럼 짊어져야 하니까요. 저는 결국 부동산 문을 박차고 들어가 중개사에게 바짓가랑이를 매달리듯 사정했습니다. 사장님, 우리 집 내일 당장 현금 뽑아줄 수 있는 사람한테 무조건 파죠. 가격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습니다. 한때 시세 12억 원을 호가하며 제 오만함의 상징이었던 송도 109의 42평 아파트. 저는 그 집을 피눈물을 머금고 단돈 8억 5천만 원에 금매로 던져버렸습니다. 대출 원금 4억을 갚고 제가 몰래 받았던 제2금융권 대출을 갚고 아들 녀석에 밀린 거래처, 미수금과 직원들 퇴직금까지 싹 다 정산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딱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500만 원의 든든한 연금 성벽은 단 1년 만에 잿더미가 되어 바람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송도 아파트를 비워주던 이사날 아침의 공기는 유난히 차갑고 매섭더라고요. 42평짜리 넓은 집에 꽉 들어차 있던 최고급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새로 이사 갈 집에는 도저히 들어갈 공간이 없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를 떡하니 차지하던 500만 원짜리 이탈리아제 천연 가죽 소파, 아내가 아끼던 대형 샹들리에, 화려한 원목 식탁까지 전부 딱지 하나 붙이지 못하고 중고가구 수거업체에 헐값으로 넘겼습니다. 인부들이 흠집 하나 없는 그 고급 가구들을 짐짝처럼 트럭에 쾅쾅 집어 던질 때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게 아니라 제가 평생을 바쳐 이룩했던 알량한 자존심과 영광의 시간들을 쓰레기 봉투에 쑤셔 넣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가 도착한 곳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의 어느 언덕배기에 있는 지은 지 20년도 넘은 빨간 벽돌 빌라였습니다. 대문을 열면 매캐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오는 15평 남짓한 투룸이었죠. 저희 손에 남은 마지막 전 재산 1억 2천만 원을 탈탈 털어 간신히 구한 전셋집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가파른 계단을 걸어서 3층까지 올라가야 했는데 관절이 안 좋은 아내는 장바구니 하나를 들고도 몇 번이나 계단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제 자신이 어찌나 원망스럽고 밉던지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의 화려한 야경이 보이던 통창 대신 우리 집 거실, 창문 밖으로는 앞집 베란다에 널린 색바랜 빨래와 녹슨 실외기만 보였습니다. 그게 우리 부부가 마주한 진짜 현실의 민낯이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요. 가난이라는 건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의 모든 존엄이 무너지는 과정이더라고요. 저희 부부 통장에는 여전히 매달 25일이면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합쳐서 500만 원이 꼬박꼬박 꽂힙니다. 남들이 들으면 전셋집이라도 구했고 연금 500만 원 나오면 그래도 살만한 애라고 하시겠죠. 하지만 그 돈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한 든든한 갑옷이 아닙니다. 통장에 숫자가 찍히기가 무섭게 눈 녹듯 사라지는 사이버 머니로 전락해버렸거든요. 아들 녀석이 고깃집을 폐업하면서
미처 갚지 못한 거래처. 미수금과 빚잔치의 잔해들이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가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며 법의 구제를 받고 있지만 아비된 도리로 아들 통장에 빨간 딱지가 붙고 채권 추심원들이 집요하게 괴롭히는 걸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아들이 식당을 살려보겠다고 마지막에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끌어다 쓴 고금리 빚에는 제 이름으로 보증까지 서 있었습니다. 결국 매달 나오는 연금 500만 원 중 350만 원이 고스란히 그 남은 빚의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중소기업 과장 월급이 남던 시절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숨만 쉬어도 빚이 깎여나가는 지옥 같은 쳇바퀴에 갇혀버린 겁니다. 남은 150만 원으로 관리비 내고 아내 우울증 약값과 무릎 병원비를 치르고 나면 저희 부부의 한 달 순수 생활비는 고작 50만 원 남짓입니다. 백화점 지하마트에서 유기농 식재료만 담던 아내는 이제 저녁 8시가 넘으면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여보, 떨이로 나온 시금치가 한 단에 1,000원밖에 안 하네. 이걸로 국 끓여 먹자.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멋쩍게 웃는 아내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싶어 목이 맵니다. 예전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유통기한. 임박 할인 스티커가 붙은 두부와 콩나물이 우리 부부의 주식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 부부의 소식은 간간히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영어 유치원에 다니며 부잣집 도련님 소리를 듣던 손주는 평범한 동네 어린이집으로 옮겼고 우아하게 브런치를 즐기던 며느리는 동네 맘카페를 탈퇴한 뒤 근처 한식 뷔페 식당의 주방 보조로 파트타임 일을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한때 사장님 소리를 들으며 벤츠 SUV를 몰던 제 아들은 낡은 오토바이를 한 대 중고로 사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늦게까지 배달 대행 애플리케이션을 켜고 길거리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잘난 대기업 명함 버리고 고기 장사 대박을 꿈꾸던 42살 가장의 씁쓸하고도 처절한 결말입니다. 솔직히 처음 이 빌라로 이사 왔을 때는 세상을 다 원망했습니다. 억울해서 매일 밤 소주를 물처럼 마셨고 화병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인간이라는 게 참 무섭도록 적응의 동물이더라고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니 이제는 이 좁고 퀴퀴한 빌라, 거실에 앉아 마시는 100원짜리 믹스커피 한 잔에서도 아주 작은 위로를 찾게 되었습니다. 비록 화려했던 송도의 42평 아파트는 남의 손에 넘어갔지만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고 이렇게 비바람 피할 지붕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저녁을 먹고 아내와 단둘이 빌라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옥상 평상에 나란히 앉아 아내의 거칠어진 손을 꼭 잡으면 아내가 제 어깨에 기대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당신 혼자 보낸 시간 아니잖아. 우리 참 바보 같았지만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야. 빚 다 갚고 나면 우리 그 연금 모아서 따뜻한 온천이라도 한번 가자. 그 한마디에 맺혀있던 눈물이 핑 돌며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걸 느낍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뼈아픈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우리는 비로소 땅에 발을 붙이고 진짜 삶을 살아내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부끄러운 고백을 들으시며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 영감 참 바보같이 살았네. 어떻게 평생 모은 12억짜리 아파트를 저렇게 허무하게 날리나 하며 혀를 차셨을 겁니다. 네, 저도 압니다.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놈입니다. 하지만 막상 내 새끼가 눈물 콧물 쏟으며 바짓가랑이를 붙잡는데 이건 내 노후 자금이니까 넌 알아서 살아라 하고 매몰차게 돌아설 수 있는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자식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그 어떤 철저한 노후 계획도 이성적인 판단도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니까요. 제가 이 나이에 굳이 제 치부를 다 드러내며 이 쓰라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정말 다시는 저처럼 자식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부부의 노후를 시궁창으로 던져버리는 분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눈물로 배운 노후 파산 방지를 위한 3가지 뼈아픈 조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으셨다면 제발 제 말을 가슴에 새겨주십시오. 첫 번째, 부부의 연금과 집은
그 어떤 순간에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식이 사업을 하든 빚더미에 앉든 절대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거나 연금 통장을 헐어주지 마세요. 부모가 연금 500만 원으로 꼿꼿하게 서 있어야 자식이 넘어졌을 때 와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얻어먹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진 마지막 산소 호흡기를 자식에게 떼어주는 순간 자식의 사업이 망하는 걸 넘어온 가족이 다 함께 질식사하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됩니다. 같이 망하는 건 지옥 그 자체입니다. 두 번째, 만약 정 도와주고 싶다면 완전히 잃어도 내 노후에 지장이 없는 돈만 딱 선을 그어서 주십시오. 집을 담보로 잡는 건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자녀에 대한 증여세 면제 한도인 5천만 원. 딱 그 선에서 합법적으로 끝내세요. 내 인생에서 너에게 주는 마지막 돈이다. 이 돈 다 날리면 길바닥에 나 앉아도 다신 내게 손 벌리지 마라 하고 모질게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부모의 지갑이 마르지 않는 샘물인 줄 아는 순간 자식은 무리한 투자를 하고 빚을 겁내지 않게 됩니다. 제 아들이 제가 뒤에 있다는 걸 믿고 겁 없이 대형 식당을 차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이것이 어쩌면 가장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자식의 사업이 기울기 시작할 때 절대 대출로 물타기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장사가 안 돼서 월세가 밀리고 이자가 쌓일 때 부모가 빚을 내서 메꿔주는 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가장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때는 돈을 대줄 게 아니라 하루빨리 손절하고 문을 닫게 해야 합니다. 나중에 알았는데요. 폐업할 때도 무턱대고 철거업체를 부를 게 아니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나라에서 철거비나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해주는 희망 리턴 패키지 같은 좋은 제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정보도 하나 없이 생돈 1,500만 원을 허공에 날렸죠. 망할 때 망하더라도 제대로 망하는 법을 알아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전부 다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이기적이어야 가족이 삽니다. 참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자식이 눈물을 흘릴 때 등을 두드려주며 같이 울어줄지언정 내 지갑은 철저하게 자물쇠를 채워두십시오. 그것만이 내 자식도 살리고 우리 부부의 마지막 존엄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제 길고도 부끄러웠던 고백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화려한 42평 아파트에서 인천 만수동의 엘리베이터 없는 낡은 빌라로 추락하기까지 저희 부부가 걸어온 이 지옥 같은 3년의 시간은 단순히 돈을 잃은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헛된 자만심이 깨지는 과정이었고 내 자식의 능력을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어리석음에 대한 뼈아픈 대가였습니다. 매달 25일이면 통장에 꽂히던 그 든든했던 500만 원의 연금. 숨만 쉬어도 중소기업 과장 월급이 남는다며 친구들 앞에서 호기를 부리던 그 돈은 이제 통장을 스치듯 빠져나가 아들의 빚을 갚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초라한 만수동 빌라 거실에 앉아 여러분께 눈물로 호소하며 이 영상을 남깁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야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이 부디 여러분의 인생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에서 다른 건 다 잊으시더라도 딱 이 세 가지만큼은 가슴 깊이 아주 단단하게 새겨두십시오. 첫째, 여러분의 집과 연금은 자식을 위한 구명조끼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최후의 산소 호흡기입니다. 어떤 눈물 어린 호소에도 이 두 가지는 절대 내어주지 마십시오. 둘째, 자식에게 사업 자금을 보태주고 싶다면 내일 당장 그 돈이 허공으로 날아가도 내 노후 생활에 이런 한 푼 타격이 없는 여윳돈 안에서만 주십시오. 빚을 내서 도와주는 순간 그 빚은 가족 전체를 삼키는 괴물이 됩니다. 셋째, 밑 빠진 독에 물을 붓지 마십시오. 자식의 사업이 기울어갈 때 부모의 대출로 연명하게 하는 것은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넘어질 때는 빚을 더 지기 전에 빨리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냉정하게 손을 놓아주는 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입니다. 혹시 지금 자녀분에게 돈을 안 빌려주었다고 해서 혹은 담보를 내어주지 않았다고 해서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죄책감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너무 이기적인 부모인가? 하며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피땀 흘려 모은 노후 자금을 꽉 쥐고 계신 것은 결코 노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자식을 향한 가장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부모 스스로 내 밥벌이를 하며 내 한 몸 건사할 수 있는 것. 그것만큼 자식의 어깨를 가볍게 해주는 위대한 유산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꽉 쥐고 계신 그 돈,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저는 오늘 저녁에도 아내 소영이와 함께 동네 시장에서 떠리로 사온 시금치로 국을 끓여 먹을 겁니다. 식탁엔 고기 반찬 하나 없지만 이제는 아내도 우울증 약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고 저 역시 밤에 억울해서 깨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비록 통장 잔고는 텅 비어있고 남은 빚은 산더미 같지만 우리 부부가 두 손을 맞잡고 살아 숨쉬는 한 이 끔찍한 터널도 언젠가는 끝이 나겠죠. 오늘 제 이야기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자식의 사업 문제로 혹은 대출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친구나 지인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조용히 이 영상을 그분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그분의 소중한 노후와 집을 지켜내는 기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끝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최은성의 뼈아픈 경험담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예방주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살짝 눌러주시면 제가 이 만수동 빌라에서 남은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데 아주 큰 힘과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